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의 강남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위압적인 마천루인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어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거대한 흑단나무 책상 뒤에 앉아있는 강도진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흰색 봉투를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봉투 겉면에는 사직서라는 세 글자가 정갈하지만 단호한 필체로 적혀 있었고, 그것은 지난 5년간 그의 그림자이자 완벽한 대리인으로 살아온 김현수 비서실장이 내민 것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책상 앞에 고든 자세로 서 있는 연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어 도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김현수는 도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를 보좌하며 개인적인 삶을 모두 희생했고, 이제는 한 여자로서의 평범한 행복을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결혼이라는 단어는 도진에게 있어 마치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도진에게 있어 김현수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 회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유일한 존재였기에,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고, 그 규칙적인 소음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을 애써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축하가 아닌 지독한 비소였다. 그는 연수가 선택했다는 그 남자가 과연 대한그룹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노골적인 의구심을 표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보팀을 통해 입수한 연수의 약혼자 박민우에 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는 중소 IT 기업인 LK테크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상 회사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영 능력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다. 도진은 연수 같은 완벽한 인재가 그런 허울뿐인 남자에게 속아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상사의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에 가까웠다. 연수는 도진의 모욕적인 언세도 불구하고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응하며 박민우는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도진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은 비즈니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도진의 승부욕과 소유욕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그는 연수가 자신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표정을 그 무능력한 남자에게 보여준다는 상상만으로도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도진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연수에게 그 남자가 과연 너의 그 화려한 경력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되물으며 그녀의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우려 시도했다. 회장실의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갔고, 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 하나를 꺼내 거칠게 책상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 서류철 안에는 박민우와 LK테크의 재정 상태, 그리고 그가 최근에 벌인 무모한 투자 실패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는데, 이는 도진이 연수의 결혼 소식을 접하자마자 비밀리에 조사시킨 결과물이었다. 도진은 연수에게 직접 그 서류를 확인해보라고 종용하며
네가 사랑이라고 믿는 그 남자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연수는 망설임 끝에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 즉 박민우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순수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연수의 퇴직금과 그녀가 가진 인맥을 이용해 회사의 부도를 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정황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연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며 도진은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치미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최고의 인재가 고작 이런 얄팍한 사기극에 휘말려 자신을 배신하려 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동시에 그 남자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대한 응징의 욕구가 불타올랐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수에게 다가갔고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연수를 덮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는 연수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다시 책상 위에 던져버리고는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어리석은 사직서를 거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김연수는 예산괴로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도진의 손길을 부드럽게 밀어내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박민우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도진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반박했고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도진의 곁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이 있기에 자신의 인생 또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연수의 이러한 고집스러운 태도는 도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로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압도적인 힘과 자본으로 상황을 통제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책상으로 돌아가 연수가 제출했던 사직서를 다시 집어들었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 흰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연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진은 갈기갈기 찢어진 사직서 조각들을 허공에 흩뿌리며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낮고 굵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연수가 결혼하려는 그 남자의 회사를 자신이 인수해버리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박민우는 자신의 직원이 될 것이고 연수는 사장의 아내가 아닌 그룹 회장의 직속비서 남편을 둔 여자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식의 사랑 고백이자 구속이었다. 연수는 도진의 비이성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떻게 타인의 인생을 돈으로 좌지우지하려 하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선 전화를 들어 법무팀과 인수합병 전담팀을 즉시 회장실로 호출하며 자신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는 연수에게 너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이 회사를 나갈 수 없으며 네가 선택한 그 남자조차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경고했다. 도진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들거렸고 그것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수에게 의존해왔던 그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드러난 비틀린 진심의 파편이었다. 호출을 받은 임원들이 회장실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고 연수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진이 한번 결심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냉혈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도진은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밖을 내려다보며 들어오는 임원들에게 LK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이는 강도진과 김연수 그리고 박민우 세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연수는 찢어진 사직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도진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박민우가 정말 도진의 말대로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도진이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것인지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으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도진의 등 뒤를 향해 당신이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어도 사람의 마음만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연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법무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도진의 추가 지시가 이어졌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박민우 개인의 부채 상환 내역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뒤져 그를 법적으로도 올가맬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연수가 결혼이라는 도피처로 숨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그녀가 돌아올 곳은 오직 자신의 옆자리뿐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잔혹한 처사였다. 연수는 도진의 치밀하고도 무자비한 계획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도진은 회장실을 나가는 임원들에게 보안 유지를 당부한 뒤 다시 연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며 네가 그토록 믿는 사랑이 자본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연수의 심장을 찔렀다. 연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가려 했지만 도진은 그런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의 김 실장의 퇴직 처리는 보류되었으며 그녀는 당분간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복도로 나온 연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휴대폰을 꺼내 박민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다. 만약 도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지금 지옥 불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 했던 셈이고, 만약 거짓이라면 도진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는 악마나 다름없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시련 앞에 서 있었고 5년간 쌓아온 도진과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었고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도진의 인형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한편 회장실에 홀로 남은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사직서 조각 하나를 주워들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김연수가 없는 자신의 삶이나 회사는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집착인지 아니면 자신이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다른 감정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게임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박민우의 사진을 노려보며 이 벌레 같은 놈을 철저하게 짓밟아 연수가 다시는 딴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갈수록 대양그룹 본사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냉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은밀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집무실 안쪽에 마련된 별도의 비밀 회의실에서 기업 정보팀장으로부터 박민우에 대한 심층조사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충격적이었다. 정보팀장이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LK테크의 재무제표가 아닌 박민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적나라한 사진과 녹취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도진은 차가운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키며 화면 속 박민우의 비굴한 웃음을 응시했고 그의 눈빛은 혐오감과 분노로 일렁거렸다. 박민우는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니라 강원도와 마카오를 오가며 도박에 빠져 회사의 공금까지 손을 댄 심각한 중독자였으며 이미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보팀장의 보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각한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박민우가 대양그룹의 경쟁사에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박민우는 결혼을 담보로 김현수 비서실장을 이용해 대양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하려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최근 도진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입찰 정보를 노리고 있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내리쳤고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감히 내 사람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도진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이제 박민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희망을 철저히 짓밟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김현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도진과의 충돌로 어지러웠다. 그녀는 도진이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가 내뱉은 모욕적인 언사들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연수는 잠시 일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어 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연수의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회사 내부 분위기와 도진의 스케줄을 캐물었고 연수는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그의 질문들이 묘하게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우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정말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과장된 웃음소리와 함께 걱정하지 말라며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연수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는 도진이 LK테크를 인수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를 설득하여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회장실 문 앞에 선 연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노크를 한 뒤 안으로 들어섰는데 방 안에는 정보팀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오직 도진만이 어둠 속에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도진을 비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싸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연수의 발치에 던지며 이것이 네가 말하는 공과 사의 구분인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비꼬았다. 연수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꺼내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박민우가 낯선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빌리는 모습과 카지노 칩을 앞에 두고 초조해하는 표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또한 그가 경쟁사 임원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연수의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믿어왔던 박민우의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도진은 충격에 빠진 연수에게 다가와 이래도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회사를 사려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나직하게 물었다. 그는 박민우가 널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볼모로 삼아 빚을 갚고 내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도진에게 있어 이 순간은 연수에게 상처를 주는 과정이 아니라 그녀를 썩은 동아줄에서 끊어내어 안전한 자신의 영역으로 데려오기 위한
필수적인 수술과도 같았다. 그는 연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네가 가진 능력과 가치를 고작 도박빚이나 갚아주는데 쓰게 놔둘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연수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구겨 넣으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눈앞의 증거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연수는 도진을 향해 이 모든 것이 조작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억지스러운 반론을 제기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확신이 아닌 두려움에 기반한 비명에 가까웠다. 도진은 그런 연수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언제든지 확인해보라고 길을 열어주었다. 도진은 연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며칠 뒤 열릴 예정인 정영년 주최 자선 파티에 박민우를 초대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민우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권력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도진은 그 남자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고 널 지키려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넌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는 도진의 제안이 잔인한 시험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만약 도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지난 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셈이었기에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연수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빠져나가자 도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연수에게 상처를 입힌 자신의 방식이 옳았는지에 대해 잠시 고뇌했지만 그녀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움을 받는 편이 낫다고 결론지었다. 도진은 비서실 인터폰을 눌러 이번 자선 파티에 LK테크 대표를 VIP 자격으로 정식 초청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사냥감을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그는 파티장을 화려한 처형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며 박민우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진의 눈빛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연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출근했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자선파티 초대장을 보냈다고 알렸고 수화기 너머의 민우는 대뜻밖의 기회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민우는 연수의 목소리에 섞인 기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것이 우리 회사를 살릴 기회라고 떠들어댔고 그 모습은 도진이 보여준 자료 속의 탐욕스러운 인물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연수는 전화를 끊고 난 뒤 책상 위에 놓인 박민우와의 커플 사진을 액자째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고 이제는 사랑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연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우를 잠깐 만났는데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우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무리해서 옷을 샀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연수의 눈에는 그가 입은 옷이 빚으로 산 허영심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수는 슬쩍 요즘 힘든 일은 없냐고 물으며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순간 연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도진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연수는 도진의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다가올 파티 준비에 몰두하려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때 도진이 예고도 없이 비서실로 나와 연수의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철 하나를 툭 던져놓고 지나갔다. 그것은 LK테크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박민우가 사채업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서 사본이었는데 그 담보물 목록에는 충격적이게도 김연수 명의의 오피스텔과 그녀의 미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연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였다. 그녀는 이제 도진의 말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임을 인정해야만 했고 가슴속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도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수는 결심을 굳힌 듯 눈물을 닦아내고 도진의 집무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녀는 도진에게 파티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도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도진은 연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날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 자리가 박민우에게는 지옥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수는 도진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동시에 느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잔인한 연극의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 아래 국내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다는 정경련 주최 자선 파티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전시장과도 같았다. 최고급 호텔의 대연 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저마다 세련된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탐색전과 비즈니스의 냉혹함이 흐르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파티장의 정중앙에 위치한 원형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지나가는 인사들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출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김연수는 도진의 바로 곁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채 평소의 비서 복장이 아닌 짙은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인해 다소 굳어 있었다. 연수는 도진이 마련해준 이 자리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심판대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도진이 미리 건네준 LK테크의 최신 재무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고 이제 곧 등장할 박민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도진은 연수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긴장을 풀라고 조언하며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 즐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연수에게 안도감보다는 기이한 전율을 느끼게 했다. 도진은 오늘 밤 박민우라는 남자의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내어 연수에게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겠다는 잔인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드디어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박민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평소보다 과하게 힘을 준 스타일링으로 주변의 시선을 끌려 애쓰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그는 겉보기에는 번듯한 청년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연수의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초조함이 엿보였다. 민우는 두리번거리며 도진과 연수를 찾고 있었고 그들이 있는 곳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띠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연수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려 했지만 연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고 민우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는 연수가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그의 본성 중 하나인 강압적인 태도가 무의식 중에 드러난 찰나의 순간이었다. 박민우는 강도진 회장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이며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은 마치 왕을 아련하는 신하처럼 굽신거리는 모양새였다.
그는 도진에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진은 그에게 시선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샴페인 잔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이 의도적인 무시는 민우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민우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도진은 민우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과 흥미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민우의 인사를 받는 대신 대뜸 LK테크의 최근 실적에 대해 물으며 공격적인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도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민우는 횡설수설하며 회사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거짓 포장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개발한 신기술이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곧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것이라고 떠벌렸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가 전혀 없는 허상에 불과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연수는 민우의 말이 도진이 보여준 보고서의 내용과 정반대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실제로는 기술 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도진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 거짓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입게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진은 민우의 말이 끝날 때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져 그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때마다 민우는 말문이 막혀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박민우의 미천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는 궁지에 몰리자 연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연수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냉정하게 그를 지켜볼 뿐이었고 이에 민우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연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귓속말을 시도했다. 그는 연수에게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며 회장님 기분 좀 맞춰드리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이 목소리는 도진의 귀에도 똑똑히 들릴 만큼 컸다. 도진은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민우에게 지금 내 비서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도진의 지적에 화들짝 놀란 민우는 황급히 연수의 팔을 놓으며 그저 사랑 싸움일 뿐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은 뒤였다. 도진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민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민우는 뒷걸음질을 쳤다. 도진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네가 말한 그 대단한 신기술이 혹시 경쟁사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그 기술을 말하는 거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 말은 민우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다. 민우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부인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동공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쐐기를 박듯 자네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내 비서의 퇴직금으로 그 빚을 갚으려는 계획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도진의 높은 목소리에 흥미를 느끼고 쳐다보기 시작하자 박민우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수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연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다. 연수는 도진의 폭로를 들으며 그동안 민우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이 모두 연기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밀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민우는 도진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은 연수가 알고 있던 당당한 약혼자가 아니라 비겁하고 무능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도진은 그런 민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감히 내 사람을 담보로 도박을 하려 했던 대가는 아주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연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진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싶었지만
민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결혼하면 다 갚아주려 했다며 뻔뻔하게 대꾸했는데 이는 연수의 마음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말이었다. 연수는 그 자리에서 민우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다. 도진은 연수의 분노를 감지하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그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보호 본능이 묻어있어 연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도진은 박민우에게 마지막으로 자네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헛된 저항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그는 연수를 데리고 자리를 뜨려 했는데 박민우가 갑자기 돌변하여 도진의 앞을 막아서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든 민우는 이성을 잃고 도진에게 당신이 뭔데 남의 결혼을 망치려 드냐고 소리를 질렀다. 파티장의 시선이 순식간에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도진은 흥분한 민우를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즉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민우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직접 민우 앞으로 다가가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도진이 민우에게 속삭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들은 민우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고 도진은 그런 그를 비웃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도진은 연수의 팔을 이끌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고 뒤에 남겨진 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파티장을 나온 연수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도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연수는 도진에게 아까 그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고 도진은 그저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또 다른 비밀 하나를 상기시켜 줬을 뿐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사실 도진은 민우가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 사건의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다. 차에 오른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괴물이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잔인하게 일깨워준 도진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도진은 운전기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낸 뒤 말없이 연수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침묵으로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고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연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고 그녀의 곁에는 오직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산만이 버티고 있었다. 도진은 창에 비친 연수의 얼굴을 훔쳐보며 자신이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닌지 잠시 자책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연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수에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선택은 네 몫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널 놔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는 눈물 젖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거부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도진이 쳐놓은 거미줄에 깊이 걸려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차가 한강변을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연수는 박민우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도진의 회사에 남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도진이 보여준 압도적인 힘에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도진은 연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녀에게 LK테크를 인수하면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이고 박민우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이자 연수를 위한 선물임을 강조하며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로써 두 사람은 공범자이자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날 밤의 사건은 강도진과 김연수 그리고 박민우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었다. 박민우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고 파멸의 길로 들어섰고 연수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며 성장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강도진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고 박민우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불안감이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도진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파티장에 남겨진 박민우는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박민우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김연수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취해왔다. 강도진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금융권의 대출 압박과 거래처들의 잇따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LK테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었고 민우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가 연수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늦은 밤 연수의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대며 애원했는데 인터폰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며칠 전 파티장에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광기에 젖어 있었다. 연수는 문을 열어줄지 망설였지만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도어락을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우는 거실로 들이닥치듯 들어와 연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그 비굴한 모습은 연수에게 연민보다는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도진 회장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다가 본론을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그룹이 극비리에 진행 중인 차세대 배터리 사업의 입찰 제안서를 빼내달라는 충격적인 요구였다. 그는 그 서류만 있으면 경쟁사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뒤 해외로 도피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망상을 늘어놓았다. 연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내려다보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의 요구가 실상은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하라는 범죄 교사임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다. 민우는 연수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했는지 눈을 번들거리며 회장실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냐고 재차 물으며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연수의 직업적 윤리와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한 도박이었으며 민우는 그 과정에서 연수가 겪을 위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연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만약 내가 그 서류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더니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너의 명의로 된 연대 보증 서류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연수가 모르는 사이에 위조한 서류들을 들이밀며 네가 감옥에 가거나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수는 그제야 도진이 경고했던 밑바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했고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이었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고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연수는 뻣뻣하게 굳은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민우를 돌려보낸 후 연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초래된 이 상황을 스스로 매듭짓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했고, 동시에 도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보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회장실 안쪽에 있는 개인 금괴에 쏠려 있었다. 도진은 회의 참석자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비서실은 고요했지만 연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틈을 타 회장실로 잠입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진의 책상 뒤 그림 액자를 걷어내 금고 다이얼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금고를 여는 대신 그 위에 가만히 멈춰서서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이 인기척이 느껴졌고 연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강도진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왔다. 연수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도진은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박민우가 시키더냐고 낮게 물었고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닌 확인에 가까웠다. 연수가 고개를 떨구며 긍정하자 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 안에서는 박민우와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연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박민우는 경쟁사 브로커에게 김 비서가 서류를 빼내오면 그녀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돈만 챙겨서 빠질 계획이라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연수를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라고 비하하며 그녀가 감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고 자신은 새 인생을 살 것이라고 떠벌렸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연수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지난 5년간의 추억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을 주었다. 이것은 도진이 연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프지만 확실한 백신이었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자 도진은 녹음기를 끄고 연수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다. 연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흔들림이나 나약함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도끼만이 남아있었다. 연수는 도진에게 죄송하다는 말 대신 도와달라는 말을 꺼냈고 도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민우를 자신의 손으로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싶다고 말했고 도진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바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묘한 공범의식이 형성되었고 이제 그들의 목표는 하나로 모아졌다. 도진은 금고를 직접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연수에게 건넸는데 그 겉면에는 1급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연수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도진은 이것은 진짜가 아닌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 가짜 서류에는 치명적인 오류 코드가 심어져 있어 경쟁사가 이 기술을 적용하는 순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박민우는 사기 혐의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이중 구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진은 이 작전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칭하며 연수에게 이 봉투를 직접 박민우에게 전달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것은 연수가 과거에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고 도진의 완벽한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는 통과 의례와도 같았다.
연수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그 무게감을 느끼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박민우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은 그런 연수의 변화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네가 겪은 고통의 값은 내가 1000배, 10,000배로 받아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수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이제부터는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연수는 도진의 손길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느꼈고 그가 왜 처음부터 사직서를 찢으며 극단적으로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연수는 박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확보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수화기 너머의 민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날뛰었다. 그는 당장 만나자고 재촉했지만 연수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내일 밤 지정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우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어 그의 이성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도진의 전략 중 하나였다. 민우는 연수의 달라진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사실 그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연수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다음 날 도준은 법무팀과 보안팀을 소집하여 박민우와 그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할 그물망을 촘촘하게 짰다. 그는 단순히 박민우 한 사람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대한그룹의 기술을 노리던 경쟁기업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계획이었다. 연수는 이 작전의 핵심 미끼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에 극도로 긴장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도준은 연수에게 이어 마이크를 건네주며 상황이 위험해지면 즉시 신호를 보내라고 당부했고 자신이 언제나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연수는 귀에 꽂힌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도진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결전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의 주차장이었고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연수의 차가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박민우가 급하게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연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차문을 열고 내렸다. 민우의 눈은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연수의 안부는 묻지도 않은 채 서류가 어디 있냐고 윽박질렀다. 연수는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고 민우는 거칠게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서류 봉투를 확인했다. 그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연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연수는 차갑게 그를 밀쳐냈다. 민우는 당황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연수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연수는 민우에게 이 서류가 너를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냐고 나직하게 물었다. 민우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우리 회사는 살았고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연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러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우는 서류를 챙겨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비추며 사방에서 검은색 차량들이 들이닥쳐 포위망을 형성했다. 당황한 민우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고 어둠 속에서 강도진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상황을 종료시켰다. 도진은 공포에 질린 민우를 보며 거래는 끝났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선고했다. 박민우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허둥대며 연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연수는 도진의 곁으로 걸어가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과 기사가 함께 적을 심판하는 그림처럼 보였고 민우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도진은 손짓 하나로 경호원들에게 민우를 제압하라고 지시했고 그가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민우의 손에서 떨어진 가짜 서류 봉투가 진흙탕 속에 뒹굴었고 그것은 그의 허황된 꿈이 산산조각 났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연수는 끌려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사슬은 끊어졌고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한강 둔치에서의 그날 밤 강도진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힌 박민우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의회의 지시를 내려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그냥 풀어주라는 명령이었다. 흑투성이가 된 채 공포에 질려있던 박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고 도진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멸을 맛보게 해주기 위한 마지막 아량을 베푸는 것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도진은 바닥에 뒹구는 가짜 기밀 서류 봉투를 박민우의 품에 툭 던져주며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니 가지고 가서 내 능력껏 팔아보라고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는 박민우가 그 서류를 경쟁사에 넘기는 순간 단순한 산업 스파이 미수범에서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치밀한 덫이었으며 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유도하는 잔혹한 계략이었다. 박민우는 도진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운 좋게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았다고 착각하며 서류 봉투를 챙겨 허겁지겁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 비굴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김현수는 도진에게 왜 그를 바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지금 그를 잡으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박민우 뒤에 숨어있는 경쟁사의 배후를 확실하게 엮어놓고 동시에 LK테크를 합법적으로 공중분해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움직여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수는 도진의 그 서늘한 눈빛에서 전율을 느꼈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감상적인 죄책감을 버리고 도진의 검이 되어 박민우의 숨통을 조이는 것임을 명확히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박민우는 훔쳐온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경쟁사인 TS그룹의 비밀 접선 장소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네고 그 대가로 받은 거액의 착수금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며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고 이제 빚을 청산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곧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밀린 이자를 일부 상환하며 떵떵거렸고 고급 술집을 예약해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는 등 방탕한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각 대항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는 김현수 실장의 주도해 LK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작전이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연수는 박민우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 그의 회사가 발행한 어음들을 모조리 사들이고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여 경영권을 박탈할 준비를 마쳤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반전되어 박민우가 팔아넘긴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TS그룹 측에서 경로하여 그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들이 시스템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자마자 메인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도진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 바이러스가 작동한 결과였다. TS그룹은 박민우에게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통보까지 날아들자 박민우의 술기운은 순식간에 달아났다. 그는 다급하게 연수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고 따지려 했지만 연수는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고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음을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LK테크의 본사에는 대양그룹의 인수합병팀이 들이닥쳐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했다.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회사로 달려온 박민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 회장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 회장이었고, 그 옆에는 냉랭한 표정의 김현수가 서 있었다. 도진은 사색이 된 민우를 보며 자네 회사의 부채를 내가 모두 인수했으니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나라고 선언했다. 민우는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법무팀 변호사들이 들이민 서류에는 그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잡혔던 주식들이 모두 대양그룹으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다. 박민우는 마지막 발악으로 연수에게 달려들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지만 연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5년 동안 너를 믿었던 내 진심을 짓밟은 건 너 자신이라며 차갑게 일갈했고, 네가 훔쳐간 그 서류 때문에 넌 이제 경쟁사와 우리 회사 양쪽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연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배신자를 처단했다는 단호함만이 묻어났다. 민우는 그제야 연수가 자신을 돕기 위해 서류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도진과 짠 연극이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진은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박민우를 회사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회사 로비로 내동댕이 쳐진 민우 앞에는 이미 냄새를 맡고 찾아온 사채업자들과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는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경쟁사에서는 그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사채업자들은 빚 독촉을 위해 그를 납치하려 드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민우는 혼란을 틈타 간신히 뒷문으로 도망쳤지만 그는 이제 빈털터리에 전과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갈 곳 없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화려했던 강남의 빌딩 숲은 이제 그에게 숨을 곳 하나 없는 거대한 미로이자 감옥처럼 느껴졌다. 한편 회의실에 남은 도진과 연수는 창밖으로 민우가 비참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긴 침묵을 공유했다. 도진은 연수에게 복수가 끝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연수는 생각보다 통쾌하지 않고 그저 씁쓸할 뿐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그런 연수의 어깨를 감싸며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과정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법이지만 이제 3살이 돋아날 일만 남았다고 위로했다. 그는 연수에게 LK테크의 정상화 작업을 맡기겠다고 제안하며 이것은 네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연수는 도진의 깊은 배려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도망친 박민우의 분노와 관계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위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뉴스를 통해 자신의 회사가 대양그룹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김현수와 강도진 때문이라고 왜곡하여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남은 마지막 돈을 털어 흉기를 구입했고 핏발선 눈으로 연수의 사진을 노려보며 섬뜩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잃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두 사람에게 고통을 되돌려주겠다는 맹목적인 증오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며칠 뒤 LK테크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연수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다. 도진은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먼저 퇴근한 상태였고 텅 빈 사무실에는 연수 혼자만의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는데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진 연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주시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연수가 누구냐고 묻는 순간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튀어나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민우였고 그는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로 연수의 목에 차가운 흉기를 들이댔다. 연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민우의 힘에 눌려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다. 민우는 연수를 끌고 옥상으로 향하며 강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너를 죽이는 꼴을 생중계해주겠다고 중얼거렸다. 연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성을 잃은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옥상 난간에 몰린 연수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아찔한 높이에 현기증을 느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도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는 동안 연수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너도 똑같이 망가져야 한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화면에 도진의 얼굴이 나타나자 민우는 흉기를 연수의 목에 더 바짝 들이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도진은 화면 속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고 민우는 당장 현금 10억을 준비해서 옥상으로 오지 않으면 연수를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도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민우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선 생사를 건 대치 상황이었고 도진에게는 연수를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미션이 주어졌다. 강도진 회장이 탄 최고급 세단은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무서운 속도로 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운전석의 수행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살기 어린 주군을 힐끔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도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 너머로는 광기에 사로잡힌 박민우의 거친 숨소리와 김현수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도진은 평소의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연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불길처럼 타올라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박민우에게 침착하라고 말하며 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섣부른 짓은 하지 말라고 회유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찢어밟길 준비를 마친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극이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줄 심판의 시간이었다. 도진은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경호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이는 인질범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자 연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재킷 단추를 풀며 몸을 가볍게 만들었고 품 안에 숨겨둔 호신용 3단봉의 감촉을 확인했다. 옥상층에 다다랐을 때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쉬며 마음속의 동요를 잠재우고 차가운 강철과 같은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다. 문이 열리고 옥상의 차가운 바람이 그를 맞이했을 때 그는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했고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다. 박민우는 도진이 나타나자 연수의 목에 흉기를 더욱 깊숙이 들이대며 더 이상 다가오면 같이 떨어져 버리겠다고 악을 썼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어 언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해 보였다. 연수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도진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기적처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그가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했다. 도진은 두 손을 들어 자신이 무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박민우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박민우에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끝낼 거냐고 조소하며 네가 원하는 현금이 지금 내 차 트렁크에 실려 있다고 거짓말을 해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도진의 말에 박민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그는 의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흉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민우의 열등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내 발밑에 있는 패배자일 뿐이며 지금 연수를 놓아준다면 해외로 도피할 기회라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박민우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어버렸고 그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이 싫었다며 연수와 함께 죽어 너에게 영원한 고통을 남기겠다고 소리쳤다. 상황은 도진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돌아갔고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도진의 온몸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연수는 민우가 흥분하여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민우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민우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흉기를 쥔 손을 멈칫하는 그 찰나의 순간은 도진에게 있어 영혼과도 같은 기회였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바닥을 박차고 달려나가 몸을 날렸고 민우를 덮치며 그를 난간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세 사람이 뒤엉켜 시멘트 바닥을 뒹구는 동안 흉기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고 연수는 그 충격으로 옆으로 밀려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진은 민우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날렸지만 궁지에 몰린 민우 또한 죽기 살기로 저항하며 도진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도진과 민우의 몸싸움은 치열했고 옥상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다시 집어들고 도진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흰 셔츠가 붉은 선혈로 물드는 것이 보였다. 연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어 민우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민우의 어깨를 내리쳤고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민우가 고통으로 몸을 웅크리는 사이 도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우의 팔을 꺾고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도진의 거친 숨소리와 민우의 신음소리가 섞여 옥상의 정적을 깼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겠다. 뒤늦게 도착한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옥상 문을 박차고 들어와 현장을 장악했고 박민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도진과 연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패배자의 절규에 불과했다. 도진은 상처 입은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연수에게 기어가 그녀를 품에 꽉 껴안았다. 연수는 도진의 옷에 배어나오는 피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지혈을 하려 했지만 도진은 괜찮다는 듯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 순간 도진에게 있어 자신의 상처는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았고 오직 연수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도진의 상처를 살피고 그를 들것에 실으려 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스스로 걸어서 내려가겠다고 버텼다. 그는 연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연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타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도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내 것을 지키는데 계산 따위는 필요 없다고 대답했고 그 말은 연수의 가슴에 깊이 박혀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할 버팀목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지옥 같았던 옥상에서의 악몽을 뒤로하고 생환의 기쁨을 나누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도진은 옆구리에 열 바늘을 꿰매는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다행히
흉기가 깊지 않아 장기는 손상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연수는 치료를 받는 도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며 그의 땀을 닦아주었고, 도진은 마취 기운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도 연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실로 옮겨진 후 도진은 잠이 든 척하며 연수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혼잣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조심스럽게 내뱉고 있었다. 도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고, 놀란 연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LK테크 대표의 인질극과 체포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한그룹의 발빠른 대처와 강도진 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여론은 강도진 회장을 영웅으로 추앙했고, LK테크의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도진은 이미 그 회사를 정상화시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병실에서 업무를 보며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려 박민우에 대한 법적 처벌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도록 조치했고, 그와 결탁했던 경쟁사 임원들까지 모조리 고소하여 재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연수는 그런 도진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이제 그 힘이 자신을 향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뒤 도진이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도진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연수와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도진은 연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찢어졌던 사직서가 말끔하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연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도진은 이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신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고용계약서가 아닌 혼인신고서였고, 배우자란에는 이미 강도진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다. 도진은 이제 비서로서의 계약은 끝났으니 내 아내로서 평생 종신계약을 맺자고 프로포즈했고, 연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연수의 손가락에 미리 준비해둔 반지를 끼워주며 지난 5년간 너를 보며 참아왔던 내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 연수가 사직서를 냈을 때 느꼈던 분노가 사실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연수는 도진의 품에 안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가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미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진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격정적인 밤을 보냈고,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 영혼의 치유와도 같았다. 도진은 연수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연수는 도진의 옆구리에 있는 붕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유일한 안식처임을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박민우라는 악연이 가져다준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을 진정한 연인으로 만들어준 촉매제가 되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행복한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도진은 잠든 연수의 얼굴을 보며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음을 상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연수가 완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서울의 거리에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대한그룹의 분위기도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를 털어내고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김현수 실장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과거 LK테크였던 회사는 대한퓨처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데 성공했다.
대외의실에서 열린 경영전략 발표회에서 연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닌 한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로서 당당하게 단상에 섰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임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혁신적인 비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진의 입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과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진에게 있어 그녀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함께 통치할 유일무이한 여왕과도 같은 존재였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연수는 도진과 눈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박민우가 남긴 썩은 유산들을 청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박민우는 산업 스파이 및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연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나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 단단해졌고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비서라는 타이틀이 아닌 김연수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서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오늘이야말로 도진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연수는 흰색 봉투 하나를 품에 안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는데 이는 5년 전 그녀가 처음 비서실장으로 부임했을 때 그리고 몇 달 전 사직서를 냈을 때와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었다. 도진은 들어오는 연수의 손에 들린 흰 봉투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번 사직서 소동이 남긴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그는 설마 또 그만두겠다는 건 아니겠지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연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봉투를 도진의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으며 이것은 사직서가 맞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안서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비서실장 사직서와 함께 대한퓨처스 신임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가 들어있었다. 도진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며 점차 표정이 밝아졌고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연수에게 너는 정말 내 예상을 뛰어넘는 여자라고 감탄하며 비서실장으로서의 사표는 수리하겠지만 대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연수는 기꺼이 그 무게를 견디겠다고 대답하며 이제는 당신의 뒤가 아니라 당신과 나란히 서서 걷고 싶다고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다. 도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연수 앞으로 다가갔고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연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 역시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역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운을 뗐다. 도진은 연수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은 갱신되었으니 이제 인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할 차례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 눈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렸다며 평생 내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고 나를 지켜달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봄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었고 회장실은 더 이상 차가운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따뜻한 안식처로 변모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했다. 몇 달 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야외 정원에서 강도진 회장과 김연수 대표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재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 언론은 세기의 커플 탄생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연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를 뽐냈고 턱시도를 입은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 연수를 보며 도진은 처음 그녀가 사직서를 내던 날 자신이 느꼈던 절망감이 떠올라 잠시 감상에 젖었다. 만약 그때 그 사직서를 찢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남자의 회사를 사버리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연수는 맞잡은 도진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집중하며 지난날의 고난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박민우의 배신과 옥상에서의 목숨을 건 사투, 그리고 도진이 보여준 맹목적인 사랑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세상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지켜주었듯이 자신 또한 남은 평생 그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며 그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안식처가 되겠노라고 다짐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에게 축배를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다. 도진은 연수의 귓가에 대고 이제 그 회사는 완전히 내 것이 되었지만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연수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회장님이야말로 내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그들의 미래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서막이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가방 속에 넣어둔 낡은 사직서 조각을 꺼내보았다. 도진이 테이프로 붙여주었던 그 종이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은 물건이 되어 있었다. 도진은 그것을 보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정하기 그지없었다. 연수는 이 종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했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우리가 써내려갈 계약서는 오직 행복과 사랑이라는 조항으로만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공항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했고 두 사람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5년간 함께한 비서가 결혼하겠다며 사표를 내드릴 때 총수가 사표를 찍고 그 남자의 회사를 사버렸다는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적인 일화로 남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두 사람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었다. 강도진과 김연수 그들은 이제 상사와 부하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손을 잡고 끝없는 항해를 시작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해질 것임을 세상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현재 진행형의 사랑 노래로 남게 되었다.